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질서를 뒤흔든 단 한 번의 외교적 선택이 모든 판도를 바꿔버린 겁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작은 나라 하나가 이런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낸다니. 미국은 한국을 보조 역할로 격하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완전히 배제하려 했습니다. 모든 강대국이 한국을 지우려 할 때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한국이 오히려 동북아 외교의 중심이 될 거라고 말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걸까요? 30년 경력의 러시아 외교관인 저조차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모든 나라가 등을 돌릴 때도 홀로 남아 조용히 길을 개척해 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고, 한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한국 최고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한국 1등을 남겨주세요. 저는 이반 미하일로비치 러시아 외교부에서 30년을 버텨온 62세 참사관입니다. 그날 아침 8시 모스크바 외교부 청사 3층 제 사무실에서 뉴스 자막 한 줄이 제 심장을 얼려버렸습니다. 러시아 연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포괄적 전략 동맹 체결 합의. 커피잔을 든 손이 떨렸고 뜨거운 액체가 손등으로 흘러내렸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죠. 30년 외교 생활에서 이런 순간을 몇 번 겪었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합의가 아니었어요. 책상 위 빨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국방부였어요. 수화기를 내려놓자마자 다시 울렸죠. 이번엔 크렘린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동료들의 표정을 살폈어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제 시작이다. 브리핑룸 문을 열자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세르게이 아조프 실장이 단상에 서 있었어요. 그의 차가운 시선이 저를 훑었죠. 세르게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북한과의 동맹이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는 것, 미국과 그 하수인들에게 보내는 경고라는 것이었어요. 하수인이라는 단어가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6년 전 평양에서 만났던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한도윤, 대한민국 외교부 차관보였던 그는 제게 말했었죠. 자신들은 누구의 하수인도 아니며 동등한 협력자가 되고 싶을 뿐이라고요. 그때 저는 비웃었습니다. 작은 나라의 허황된 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왜인지 그의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문자였습니다. 미국, 일본, 나토 긴급 대응 회의 소집, 한국 배제, 발신자는 우리 정보국 요원이었죠. 한국이 없다는 것, 그게 제일 이상했습니다. 저녁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손자 알렉세이가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17살 소년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북한이랑 친구가 됐는지, 그럼 한국은 이제 우리 적인지를요.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적이라고 말하기엔 뭔가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거든요. 한도윤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의 진솔한 눈빛, 악수할 때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마지막 회담에서 제게 건넨 명함. 명함 뒷면에 손글씨로 적힌 메모가 생각났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진짜 친구가 될 수 있길 바란다는 말이었어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모스크바의 야경이 보였지만 평소보다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어 오래된 명함을 꺼냈어요.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선명했죠. 명함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한 것일까요? 다음 날 새벽 5시 부엌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국제뉴스가 나왔어요. 미국 국무부의 강력 대응 시사, 일본 자위대 경계 태세 강화, 나토 사무총장 긴급 성명 발표. 그런데 한국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나라처럼요. 이상했습니다. 분명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나라인데 왜 조용한 걸까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세르게이가 찾아왔어요. 제가 한국 담당이었다는 것을 확인하더니 다시 맡게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한국 측에서 연락이 올 예정이라고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한도윤이?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까요? 오후 3시 정각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한도윤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어딘가 간절함이 섞여 있었어요. 오랜만이라는 인사 뒤에 만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다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한국 관리와 만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묘하게도 거절할 수 없었어요. 내일 베이징에서 만나자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로 모스크바 강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강물처럼 흐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관계도 변해왔죠. 적에서 동료로, 동료에서 다시 적으로. 이제 또 어떤 관계가 될까요? 그날 저녁 집에서 알렉세이가 물었습니다. 내일 어디 가시냐고요? 베이징에 출장을 간다고 했더니 누구 만나시냐고 또 물었어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답했어요. 옛 친구를 만날 예정이라고요. 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적이 된 친구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모르겠다고 내일 만나봐야 알 것 같다고 했어요. 손자의 맑은 눈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 시선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임에서 진짜 중요한 건 국가의 이익도 동맹의 명분도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진짜 중요한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일지도 모른다고요. 베이징 공항에 내렸을 때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11월 중순에 중국은 이미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공항 로비에서 한도윤을 기다리며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30분.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죠.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한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6년 전보다 머리에 흰털이 많이 섞였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그의 옆에는 민지수라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차관보의 수석 보좌관이라고 소개한 그녀의 눈빛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베이징 시내로 향하는 동안 한도윤이 러시아의 최근 발표에 대해 물었어요. 어제 모스크바에서 나온 성명, 한반도 남측은 미국의 도구일 뿐이라는 그 발표 말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발표문을 작성한 건 세르게이 아조프였거든요. 민지수가 갑자기 직설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저를 도구라고 생각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여성의 눈빛이 제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이상하게도 그 시선에서 도전이 아닌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과거엔 그렇게 생각했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호텔 라운지에 도착해 자리에 앉자 한도윤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북한과 러시아 국경 지역을 촬영한 위성 사진들이 들어있었어요. 드론 부대 훈련장, 새로 건설된 통신시설, 의심스러운 차량들의 움직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민지수가 사진들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드론과 정찰 위성, 사이버 무기 지원 약속을 받았다는 정보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분노보다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사진들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동북아 전체의 균형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때 갑자기 6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평양에서 열린 육자 회담에서 제가 저질렀던 실수, 북한 측 협상 대표가 제안한 핵 동결 조건을 너무 성급하게 거부했던 일이요. 그 바람에 회담이 결렬됐고 한국 측 수석 대표였던 박민철 차관이 심장마비로 쓰러졌었죠. 그날 밤 병원에서 박민철 차관이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라고, 기회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다고요. 그분은 사흘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도윤이 제 표정 변화를 알아챘나 봅니다. 박민철 차관을 생각하고 있는 거냐고 물었어요. 한도윤이 설명했습니다. 박민철 차관이 자신의 스승이었다고,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다고요. 제가 진짜 외교관이라고, 언젠가 반드시 제대로 된 협상을 해낼 사람이라고 하셨다는 것이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6년 동안 제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고 있던 죄책감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민지수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외교관이라면 인간부터 이해해야 한다고요. 그 말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 세르게이나 크렘린의 관리들에게는 없는 개념이었어요. 그들에게 외교란 힘의 게임일 뿐이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헤어지기 전에 한도윤이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한국은 러시아와 싸우고 싶지 않지만 무시당하고 싶지도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꺼내 세르게이에게 보고 문자를 보냈어요. 한국 측과 만남을 완료했고 특별한 정보는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오늘 만남에서 많은 걸 느꼈거든요. 한국이 단순한 미국의 도구가 아니라는 것, 그들만의 의지와 자존심이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모스크바에 있는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알렉세이와 통화하면서 손자가 던진 질문에 할 말을 잃었어요. 친구가 다시 친구가 될 수 있는지, 나라도 그럴 수 있는지 묻는 17살 소년의 순수한 질문이었거든요. 다음 날 모스크바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세르게이와 크렘린이 원하는 대로만 따를 수는 없다고요.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기로 했어요. 모스크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세르게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북한과의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에 참석하라는 것이었어요. 회의실 벽에 걸린 지도에는 한반도가 빨간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세르게이가 북한에 대한 군사기술 지원 확대와 한국 완전 고립 전략을 발표했어요.
저는 가만히 앉아 들었지만 속으로는 반발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 서랍에서 한도윤의 명함을 꺼냈어요. 6년 전 명함이지만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뒷면에 적힌 손글씨 메모를 다시 읽었어요. 언젠가 우리가 진짜 친구가 될 수 있길 바란다는 말.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요.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외교관으로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었어요. 모스크바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세상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아침 일찍 사무실에 도착하니 책상 위에 빨간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극비 문서였습니다. 미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 개정안을 발표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문서를 열어보는 순간 가슴이 싸해졌습니다. 한국의 역할이 핵심 동맹국에서 지역 협력 파트너로 격화되어 있었거든요. 사실상 보조 역할로 밀려난 것이었죠. 동시에 들어온 또 다른 보고서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러시아와 북한이 이번 주 안에 합동 군사훈련 시뮬레이션에 돌입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이 완전히 샌드위치가 되어버렸구나. 미국은 뒤로 빼고 우리는 앞으로 밀어붙이고 그 사이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점심시간에 구내 식당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안드레이 볼코프, 구소련 시절 KGB 출신으로 지금은 민간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인물이었어요. 60대 초반의 그는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드레이가 제 옆자리에 앉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베이징 출장에 대해 묻는 것이었습니다. 극비였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스크바 곳곳에서 제가 한국과 뭔가 꾸미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세르게이가 저를 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낯선 번호에서 온 문자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너희를 빼는 게 아니라 지우는 중이다. 조심해라. 발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었지만 메시지의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을 동북아 질서에서 완전히 제거하려는 계획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날 오후 세르게이가 제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의자에 앉더니 바로 한국 문제에 대해 물었습니다. 북한과 손잡은 이상 한국은 자동으로 적이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이었어요. 세르게이의 말에는 확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섣불리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한국의 반응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어요. 세르게이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제가 혹시 감정에 휘둘리는 건 아닌지 베이징에서 뭔가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답했어요. 세르게이가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편이라는 것, 그걸 잊지 말라고요. 문이 닫히고 나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새벽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중국이 러시아 북한 밀착을 이용해 동북아 외교 주도권 강화에 나섰다는 것이었습니다. 류첸 부국장이 베이징에서 새로운 동북아 협력 체제를 제안했다고 했어요. 러시아, 북한, 중국의 삼각 협력을 통해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겠다는 것이었죠. 여기서도 한국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안드레이가 긴급히 만나자고 연락했어요. 시내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는데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어젯밤 크렘린에서 한국 완전 고립 작전에 대한 비밀 회의가 열렸다는 것이었어요. 경제 제재부터 외교적 압박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말로 한국을 지우려는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한도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급한 일이 생겼다며 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위험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늦은 밤 집에서 화상회의를 켰습니다. 한도윤과 민지수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한도윤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보조 역할로 격화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아예 배제하려 하고 있다는 것, 한국이 완전히 고립될 위기에 처했다며 러시아의 진짜 속셈이 무엇인지 물었어요. 저는 한참 망설이다가 진실을 말했습니다. 한국을 동북아에서 완전히 제거하려는 계획이 있다고요. 화면 너머로 두 사람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화상회의를 끝내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모스크바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했어요. 세르게이와 크렘린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진짜 평화를 위해 다른 길을 갈 것인가. 그날 밤 알렉세이가 제 방으로 와서 어른들도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지 물었어요. 어떻게 옳은 선택인지 알 수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저는 답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따르는 거라고, 비록 그게 어려운 길일지라도 말이라고요. 알렉세이가 방을 나간 후 혼자 남은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제 마음속 목소리를 따를 때가 왔다고요.
더 이상 크렘린의 꼭두각시로 살 수는 없었어요. 진짜 외교관으로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서 제 길을 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사무실에 나가 컴퓨터를 켰어요. 그리고 한국 외교부에 보낼 비공식 메시지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르게이가 시킨 위협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진짜 대화를 위한 제안이었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결심을 한 지 이틀 후 세상이 또다시 뒤바뀌었습니다. 아침 8시에 울린 긴급 전화가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크렘린에서 직접 온 지시였습니다.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북한의 공격 시 자동 개입 조항을 발표한다는 것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맹이 아니었어요. 사실상 전쟁 선포나 다름없었죠. 북한이 무엇을 하든 러시아가 뒤를 봐준다는 뜻이었거든요. 급히 사무실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국제 뉴스를 확인했어요. 중국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류첸 부국장이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러시아 북한 밀착을 적극 지지한다고 발표한 것이었어요. 동북아 외교 주도권을 잡겠다는 중국의 야심이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세르게이가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흥분된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중대 발표가 있을 거라며 제가 직접 한국 측에 전달해야 할 메시지가 있다고 했어요. 이제 게임이 바뀌었다고,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든 상관없다고, 러시아가 주도권을 쥐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서 승리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정말 전쟁이 날 수도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에 안드레이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시내 공원에서 만났는데 그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어요. 어젯밤 중국에서 특사가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류첸이 직접 모스크바에 올 예정이라고 했어요. 한국 문제를 완전히 마무리하자는 게 중국의 제안이야. 중국과 러시아가 손잡고 한국을 동북아에서 완전히 배제시키겠다는 거지. 가슴이 차가워졌습니다. 정말로 한국을 지우려는 계획이 최종 단계에 들어선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3시 세르게이가 저를 브리핑룸으로 불렀어요. 벽에 걸린 대형 스크린에는 한반도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빨간 표시가 북한을, 회색 표시가 한국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마치 한국을 지도에서 지워버리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세르게이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오늘부터 러시아의 입장이 명확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에 대한 자동 개입 조항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 검토까지 포함된 내용이었어요.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삼엄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한국 측에 이 내용을 전달할 것이라고 발표했어요. 갑자기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 한참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이 온 것 같았어요. 세르게이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가. 저녁 8시 한도윤에게 화상 통화를 걸었어요. 화면에 나타난 그의 얼굴은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민지수도 함께 있었어요. 한도윤이 오늘 러시아 발표를 봤다며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히 말하기로 했어요. 상황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고요.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을 전했습니다. 경제 제재 검토, 외교적 고립 계획, 중국과의 공조 강화 등 모든 걸 말하고 나니 화면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민지수가 물었습니다.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건지를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아직 모든 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 시간이 별로 없다고 답했습니다. 화상 통화를 끝내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모스크바의 네온 사인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때 문득 6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평양에서 마지막 협상을 할 때 제가 한도윤에게 했던 거만한 말들이 생각났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와 대등하게 협상하려 한다고 비웃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한도윤과 민지수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나라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 나라 사람들의 의지와 자존심이었어요. 집에 돌아가니 알렉세이가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러시아 북한 동맹 강화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손자가 물었어요. 러시아가 진짜 한국과 싸우게 되는 건지, 할아버지가 막을 수 있는지를요. 알렉세이의 순수한 질문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가 정말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어요. 박민철 차관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라는 것. 기회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인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5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세르게이와 크렘린의 꼭두각시로 살 수 없었어요.
진짜 외교관으로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서 제 길을 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사무실에 나가 컴퓨터를 켰어요. 그리고 한국 외교부에 보낼 비공식 메시지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르게이가 시킨 위협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진짜 대화를 위한 제안이었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비공식 메시지를 보낸 지 3일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가 갑작스럽게 한국에만 적용되는 경제 예외 조항을 발표한 것이었어요. 아침 일찍 사무실에 도착하니 책상 위에 빨간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문서를 열어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한국 기업들에 한해 북극 항로 개발 프로젝트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 결정이 어젯밤 크렘린에서 긴급 회의를 통해 내려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보낸 비공식 메시지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급히 국제뉴스를 확인해 봤어요. 미국 국무부가 강력한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동맹국인 한국에게 특별 대우를 해주는 것에 대해 의문을 표한다는 것이었어요. 일본 역시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판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오전 10시 세르게이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의자에 앉더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한국에 뭔가 특별한 메시지를 보냈는지 묻는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발각된 걸까요? 최대한 침착하게 공식 채널을 통해 어제 지시받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답했어요. 세르게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측 반응이 예상과 다르다는 것이었어요. 완전히 굴복하지도 완전히 저항하지도 않고 묘한 중간 지점을 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크렘린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했어요. 제 생각을 묻는 세르게이에게 저는 신중하게 답했어요. 한국은 실용적인 나라라고 완전한 대립보다는 공존의 길을 찾으려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안드레이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시내 한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났는데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폭탄 같은 소식을 전했어요. 대통령 참모진이 한국 문제로 완전히 갈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부는 한국을 계속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일부는 협력 관계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 더 흥미로운 건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한국의 기술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조선업과 반도체 분야에서 말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어요. 러시아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는 경제적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대통령 참모진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한국 전문가로 참석하게 되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긴장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참모들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 앉아 있었거든요. 첫 번째 그룹은 세르게이가 이끄는 강경파였어요. 한국을 끝까지 압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경제 전문가들이 중심이 된 실용파였어요. 한국과의 협력이 러시아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입장이었죠. 회의가 시작되자 세르게이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한국에게 특혜를 준다는 것은 러시아의 원칙을 포기하는 것이며 북한과의 동맹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러자 경제부 차관이 반박했어요. 현실을 봐야 한다며 한국의 조선 기술 없이는 북극 항로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에게도 필요한 파트너라는 것이었어요. 논쟁이 치열해졌어요. 저는 조용히 앉아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한국 전문가로서 의견을 말해보라는 것이었어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이 순간이 한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동지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느낀 것들을 말했어요. 한국이 단순히 미국의 꼭두각시가 아니라는 것, 그들만의 자존심과 의지가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러시아에게도 필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한 참모가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신뢰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어도 작은 걸음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제가 한 말이 과연 옳은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 알렉세이가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세계사 과제였는데 냉전 시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손자가 물었어요. 냉전이 끝난 건 정말 좋은 일이었는지, 지금도 새로운 냉전이 시작되는 건 막을 수 있는지를요. 알렉세이의 순수한 질문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말 막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도움이 될까요? 그날 밤 한도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러시아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대해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반, 우리가 진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한도윤의 간절한 질문에 저는 확신을 갖고 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로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만들어가야 해요. 통화를 끝내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모스크바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이 작은 희망의 씨앗이 진짜 평화의 꽃으로 피어날 수 있기를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6년 전 평양에서의 실수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때도 이런 희망이 있었지만 결국 모든 게 무너졌었어요. 이번에는 다를까요?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도착하니 또 다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중국이 러시아의 한국 특혜 조치에 대해 강력한 반발을 표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류첸 부국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는 동북아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게임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번 시작된 변화의 물결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중요한 건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였습니다. 중국의 강력한 반발 소식을 듣고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긴장 상태로 보냈는데 다음 날 아침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크렘린에서 직접 온 긴급 소집 명령이었어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최고 위급 회의라는 것이었습니다. 서둘러 크렘린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안드레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조심해. 어젯밤 중국 특사가 긴급 방문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중국이 직접 압박에 나선 것 같았어요. 크렘린 회의실에 들어서자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최고 위급 관리들이 모여 있었어요. 세르게이의 표정이 평소보다 어두웠고 경제부 장관은 서류를 뒤적이며 불안해 보였습니다. 대통령이 입을 열었어요. 어젯밤 류첸 부국장이 긴급 방문해서 러시아 중국 관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특혜 조치가 동북아 삼각 협력 체제를 흔들고 있다는 중국의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이 갑자기 제게 직접 질문을 던진 것이었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제안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있는지 묻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대통령이 한국과의 직접적인 협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답했어요. 북극 항로 개발에 한국의 조선 기술과 쇠빙선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고, 극동 시베리아 개발에도 한국의 인프라 건설 경험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경제부 장관에게 구체적인 수치를 물었어요. 장관이 서류를 뒤적이며 답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으로 북극 항로 개발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수 있고 비용도 20%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세르게이가 반박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대통령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허락을 받고 외교를 하는 나라가 아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세르게이가 저를 불렀어요. 그의 표정이 험악했습니다.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며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러시아의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라고 답했어요. 세르게이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조심하라고 너무 멀리 나가지 말라고요. 그날 오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북극 항로 개발 프로젝트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한국이 자체 개발한 차세대 쇠빙선 기술을 러시아와 공유하겠다고 발표한 것이었어요. 급히 한도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화상 통화 화면에 나타난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한도윤이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 내부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있었지만 결국 새로운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쪽이 승리했다는 것이었어요. 한도윤의 말에서 강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동북아에서 자신의 위치를 새롭게 정의하려는 시도였어요. 다음 날 아침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갑작스럽게 러시아 한국 협력에 관심을 표명했다는 뉴스가 나온 것이었어요. 너무 늦었지만 일본도 동북아 질서 변화에 뒤처지지 않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렸어요. 한국과의 협력을 본격화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한러 협력 특별조정관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했어요. 세르게이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게 보였지만 대통령의 결정에 감히 반대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오후 한도윤과 마지막 화상 회의를 했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채널로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한도윤이 고마워했지만 저는 우리 모두가 만든 결과라고 답했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모스크바의 하늘이 유난히 맑아 보였습니다. 6년 전 평양에서의 실패를 딛고 드디어 진짜 외교관으로서 무언가를 이뤄낸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알렉세이에게 말했어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느냐고 물었던 질문을 기억하냐고요. 이제 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혼자서는 안 되지만 함께라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손자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을 더 평화롭게 만들어야겠다고. 한러 협력 특별조정관으로 임명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세계가 한국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 일찍 사무실에 도착하니 책상 위에 국제 언론 보도 모음집이 놓여 있었어요. 표제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러시아의 변화, 한국이 있었다. 동북아 새로운 중심, 서울. 작은 나라의 큰 외교. 가슴이 뭉클했어요. 불과 2달 전만 해도 한국은 모든 나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주목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특히 영국 BBC의 보도가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조용한 외교가 동북아 질서를 바꾸고 있다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니 한국이 어떻게 러시아와 중국, 미국 사이에서 독자적인 길을 개척했는지 상세히 분석하고 있었어요. 오전 10시 크렘린에서 소집 명령이 왔어요. 대통령이 직접 한러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분위기가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세르게이조차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성과를 발표했어요. 북극 항로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하면서 예상보다 6개월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쇠빙선 기술과 극지 운항 노하우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어요. 더 놀라운 건 경제적 효과였습니다. 한러 교역량이 지난 한 달 동안 30% 증가했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러시아의 에너지와 한국의 기술이 만나면서 새로운 시너지가 창출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제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반 참사관의 해안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요. 얼굴이 뜨거워졌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어요. 이제 더 많은 기대가 걸려 있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안드레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동북아 조정자로 공식 언급했다는 것이었어요. 급히 뉴스를 확인해 보니 정말이었어요. 미국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고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이 지역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이는 미국의 전략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독립적인 외교 주체로 인정한 것이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한국을 보조 역할로 격하했던 미국이 이제는 오히려 한국의 중재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한도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도 협력 제안이 왔다는 것이었어요. 한도윤이 설명했습니다. 일본이 뒤늦게 동북아 질서 변화를 인식하고 한국에 접근해 왔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타이밍을 놓친 상태였습니다. 도윤, 이제 한국이 정말 중심이 된 것 같네요. 한도윤이 답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시작이라는 거라고. 우리가 증명해야 할 게 많다고요. 주목받는 건 좋지만 그만큼 책임도 커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세르게이가 제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한 달 전에 적대적인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옳았다고 처음엔 반대했지만 결과를 보니 정말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어요. 세르게이의 인정에 기분이 좋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럽기도 했어요. 외교에서는 언제든 상황이 바뀔 수 있으니까요. 저녁에 집에 돌아가니 알렉세이가 신문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러시아 주요 일간지에 제 인터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평화를 만든 외교관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손자가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했지만 저는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제 혼자 한 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든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손자의 말에 문득 6년 전이 떠올랐어요. 평양에서의 실패, 박민철 차관의 죽음, 그리고 그 후의 자책감. 그 모든 아픔이 있었기에 오늘의 성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도착하니 새로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중국이 한러 협력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부정적이지 않았어요. 류첸 부국장이 동북아 평화에 도움이 된다면 지켜보겠다고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중국도 현실을 인정한 것이었어요.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막을 수 없다면
하려면 차라리 함께 참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대통령으로부터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어요. 한러 협력을 중 러한 삼각 협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동북아 전체 질서가 바뀌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퇴근하며 생각했어요. 불과 2달 전만 해도 모든 게 절망적이었는데 이제는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집에 도착해 알렉세이와 저녁을 먹으며 말했어요. 내가 물었던 질문들이 모든 걸 바꿨다고요. 왜 친구가 될 수 없냐고, 할아버지가 평화를 만들 수 있냐고 물었던 그 질문들이 나를 움직이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알렉세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변화가 이 아이의 미래를 더 밝게 만들어줄 거라고. 하지만 아직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어요. 진짜 평화가 지속되려면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 모든 변화가 진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일까요? 북극 항로 개통식이 열린 날, 저는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특별 조정 관직을 마치고 예정된 은퇴를 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모스크바 시내 한 카페에서 알렉세이와 함께 개통식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산 쇠빙선이 북극 바다를 가르며 나아가는 모습이 펼쳐졌어요. 그 뒤를 러시아 선박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러시아의 자원이 만나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18살이 된 알렉세이가 흥미진진하게 화면을 바라봤어요. 이제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있는 손자였습니다. 뉴스 앵커가 설명했어요. 이 북극 항로 개통으로 아시아와 유럽 간 운송 시간이 기존 수에즈 운하 경유보다 10일 단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어요. 화면이 바뀌며 개통식 현장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나란히 서서 축사를 하고 있었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그때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한도윤이었어요. 이제 외교부 차관이 된 그가 양국 관계 발전 과정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한도윤의 말을 들으며 지난 1년을 되돌아봤어요. 처음 베이징에서 만났을 때의 불안감, 화상회의에서 나눈 진솔한 대화들, 그리고 마침내 공식 협력으로 이어진 과정들,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뉴스는 계속 이어졌어요. 이번 북극 항로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한국이 동북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어떻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어요. 알렉세이가 정말 자랑스럽다며 할아버지가 이 모든 걸 시작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작은 역할을 했을 뿐이고 진짜 주인공은 용기를 낸 모든 사람들이라고 답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한도윤이었습니다. 개통식이 끝난 직후였는데 바로 연락을 주다니 고마웠어요. 서로 고마움을 전하며 짧은 통화를 마쳤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모스크바의 거리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오늘의 개통식이 자신들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세상이 조금 더 연결되고 조금 더 평화로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서재에 앉았어요. 책상 위에는 지난 1년 동안의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보물 같은 건 한도윤이 보내준 감사 편지였어요. 당신은 외교관이기 전에 인간이었다고, 그 인간적인 마음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알렉세이가 방에 들어와 물었어요. 나중에 외교관이 되면 할아버지처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를요. 손자의 간절한 질문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물론이라고, 하지만 평화는 거창한 게 아니라 서로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믿는 것과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뉴스를 확인했어요. 한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이번 한러 협력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였다고, 작은 나라도 올바른 외교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니 알렉세이가 신문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화를 만든 사람들 특집 기사였습니다. 제 사진과 함께 한도윤, 민지수의 사진도 실려 있었어요. 기사 마지막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진짜 외교는 국력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한 사람의 용기가 두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이 증명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신문을 읽고 나서 알렉세이에게 말했어요. 기억하라고, 우리는 작지만 기억되는 나라가 되었다고, 크기가 아니라 의지로 말이라고요. 손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눈빛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봤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따뜻하다고 느끼셨나요?
작은 나라가 만든 큰 변화, 그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평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니까요.